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법 총칙을 배웠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을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전 결정이 있는데 사전 결정. 이 사전 결정할 때는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또 사전 결정의 효력이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법으로. 그래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거는 건축 허가 대상물의 어떤 건축하려는 건축 허가에 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법에서 법이나 법에서 허용이 되는지가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건축 기준과 건축 제한, 또 완화에 대한 사항 등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이 되겠죠. 두 번째, 사전 결정의 효력이 있는데 그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세 번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이런 사항들이 사전 결정 효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건축 허가의 의의미 법적인 성격인데요. 그 의의는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금지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에 해제를 한 다음에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의의미 법정 성격에서 그 건축허가의 의의를 본다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한 경우에 해제를 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인데요. 행정행위로서 이런 거는 명령적 처분이지 형성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건축 금지라는 그 어떤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의무의 해제이지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령적 행정처분이지 형성적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금지라는 의무의 해제일 뿐이죠.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물적 행정행위이고 요식행위이고요. 세 번째는 쌍방적 행정행위가 되겠고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속적 행정행위이며 자유재량 행정행위가 아니다. 수익적 행정행위가 되겠고 부담적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건축행위의 적법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도 인정이 되고요. 사법상 유효한 거래 대상이 됩니다.
합법상 유효한 거래의 대상물이 된다. 건축 허가의 어떤 법적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가속행위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량행위로 본다. 재량행위로 본다. 건축허가의 효과를 보면요. 건축허가의 효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건축의 허가 및 도지사 사전 승인 등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권자. 구청장 허가.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고 하면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은 건축계획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계획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이런 게 돼 있는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 이럴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1번. 통보 및 고시는 그 5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법에 간장하는 법령을 간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돼. 그래서 가로 5-1이라는 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뭐 이거죠. 통보 및 고시. 그래서 이 5번의 1, 동그라미 1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통보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보받을 때 통합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통보 및 고시. 8번 심의 및 효력의 상실을 보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이 돼. 심의 효력 상실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상실이 된다. 2년 언제? 2년 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지금 내용을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좋겠죠. 건축 심의를 받고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 심의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 8번 심의 효력의 상실 중요하고요.
다음에 9번 건축 허가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요인은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예요. 근원이 아니고 권한이다.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번 건축물의 노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는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100분의 80 중요합니다. 100분의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 돼야 된다. 100분의 80, 100분의 80 외워두시면 좋겠죠. 100분의 80, 100분의 80. 3번 주택법 제15조 1항 외의 본문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여기서 1번, 2번은 중요해요. 9번, 3번은 그냥 그렇고요. 4번 국유지가 포함이 돼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또 공유지나 국유지가 포함이 돼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그래서 이 건축 허가를 해주려는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때는 건축주가 사거나 사겠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이죠. 네 번째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5번째,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건축주가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5번 중요하죠. 건축주가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권과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청구가 나오죠. 매도 청구라는 게 뭡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주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때문에. 그러면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매도 청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매도 청구. 동의하지 않으면 이 건축 허가 받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럼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파는 걸 요청한다. 팔 것을 요청하는 게 매도 청구다. 그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그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되는 그 공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11번 볼게요.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에 등에 대한 처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내야 돼요.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지 있죠. 2개 이상의 일간지의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건축물 안전 역량 평가를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안전과 안전대지에 어떤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영향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 영향 평가 기관은 어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영향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그리고 4번 안전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책자에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물의 계획사항의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도서, 책자를 가지고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죠. 5번째, 허가권자는 안전 영향 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즉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시 공개를 해야 된다. 7번째, 그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이 또 다른 법률하고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 영향 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안전 영향 평가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건축신고. 건축신고라 하면 이제 법 제14조 1항인데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어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건물이고요. 2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 건물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한정이죠. 한정한다. 그리고 국계법에 따라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이런 건축은 제외할 수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던가 방제구역 이런 데는 제외시킬 수 있다. 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 구제부 해체가 없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2번 준용을 보면 건축신고에 관해서 법 제11조 6항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을 준용하고요. 건축신고에 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의 신청으로 준용한다. 통지 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 여부 신고안에 신고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신고 효력의 상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요.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근데 예외로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요.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되게 중요해요. 예외. 효력의 상실에서 1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효력이 없어지는데요. 예외가 있어. 건축주 요청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4번의 신고 효력의 상실에서 예외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합 민원, 일괄협의 및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가 있고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라는 거는 어떨 때 개최를 하냐? 해당의 허가권자의 어떤 허가를 하려면 용도, 규모, 형태 이런 거를 건축하는 것이 국계법에 관한 법률에 나오고 있는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이런 처리 사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복합 민원인 일괄 협의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두 번째는 일괄 협의회 개최인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일괄 건축협의회를 사전 결정 신청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돼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허가 받은 건축주들은 건축물에 건축 공사를 만약에 중단했을 때 이게 장기간의 어떤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건축 공사 중단 기간이. 그러면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게 장기간 공사 중단 기간이면은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예치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관계 법령을 보면은 공사 현장 안전 울타리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및 조치, 방지 조치,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또 그 밖에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제한을 보도록 할게요. 건축 허가의 제한이 어떤 것이 있나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토관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주무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제한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건축 허가의 제한은 어떤 때 하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건축주와의 계약 등이 있는데 설계 도서에 따라서 법과 명령에 따른 처분 또 이런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고요. 건축 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또 건축주와 공리감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말 그대로 허가나 신고사항을 어떻게 변경을 하는 건데 이걸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경미한 사항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변경받으려면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시장, 아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네 번째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에 정한 내용대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 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해당이 되지요. 다섯 번째, 착공신고. 말 그대로 착공은 이제 공사 시작이다 하는 걸 알리는 거죠. 그걸 신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착수하려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는 그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돼. 공사계획 신고. 이게 착공신고가 되겠습니다. 공사계획 신고를 하는 게 착공신고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겠다는 내용과 어떤 공사계획 신고 도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착공 신고 등이 있고요. 용도 변경 및 가설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용도 변경은 쓰임새를 변경하겠다. 나는 기존에 이렇게 쓰려고 했던 땅이 있는데 좀 다르게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 변경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건축 기준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건축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협의를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의 어떤 군에 따라 나눠진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 이 허가 대상은
시설군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신고는 건축물의 용도 하위군, 상위군이 아니고요. 상위군은 허가 대상, 하위군은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 건축물의 그 시설군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인데, 그 시설군의 상위는 허가, 상위는 허가, 하위는 신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위는 허가, 하위는 신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인데,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골프 연습장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골프 연습장, 놀이용 시설 이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놀이용 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상위 시설, 아니 시설군 중에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설군이 어떤 게 있나 그냥 한번 쭉 훑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요. 산업 시설군이 있어. 온수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전기통신시설군은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번 영업시설군은 판매, 운동, 숙박시설, 제2종 근린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의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을 보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 시설군을 보도록 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또 그 밖의 시설군을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고요. 이래서 네 번째 시설군 이렇게 있다. 한 8가지가 되는데, 그 8가지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군은 8가지 시설군 중에 요런 내용이 있다 하고 한번 살펴보고 갔고요. 제가 다 썼네요. PPT에다가 자동차 시설 관련 시설군 뭐 다 내용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 용도 변경 후에 용도로 다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용도 변경을 했는데 용도 변경 후에 용도로 다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첫 번째, 원래 그 대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용 승인에 관여하는 법인데요.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그 예외가 있어.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외사항으로. 예외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6번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경우. 지금 그 용도 변경 후에 용도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부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이럴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건축사 설계. 7번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어떤 개정, 제정이 돼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제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준용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이걸 뭐 준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8번은 중요치 않고요. 9번 복수 용도의 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있고요. 신고나 허가를 해서 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허가는 받아야 돼요. 허가. 도시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일단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고요.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가설 건축물 어떤 게 가설 건축물인지 중요하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도시 군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4절 사용 승인, 설계, 시공, 공사, 감리를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 설계, 시공, 공사, 감리. 건축물의 그 사용 승인은 완공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이제 건축 공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완료 필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 공사를 완료했다 할 때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가설 건축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아까 그 앞에 가설 건축물 얘기했고 허가권자에 관한 그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에게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요거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한 3년이 되겠고요.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으려는 경우가 생기는데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임시 사용 기간은 3년이 아니고 참 2년이죠. 2년 이내로 할 수가 있고요. 2년 이내로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 기간이 길다면은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볼게요. 설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들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건축사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바닥 면적이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이고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세 번째는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외사항이다. 예외사항이다. 2번 법 제23조 2항에 예외가 있는데 1번은 건축물의 설계입니다. 잘못하가 났죠. 건축물의 설계. 2번은 제법 23조 1항의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설계도, 특수한 공법 적용 이런 것들은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를 할 때,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 법령에 맞다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 설계를 해줘야 된다. 맞다고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근데 해당 건축물 공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 다음 시공 및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가 있죠. 건축 시공 자재는 이제 계약대로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야 되고요. 법령에 따라서 명령 처분. 이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위반을 했을 때 전문 위반 6번이죠. 그러니까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공사 현장의 공정, 안전 이런 거에 법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게 법이 뭐냐면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안전 건설 기술인 한 명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했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건축 식용은 법대로 하되 안전관리인,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건축 시공이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 표지판. 이건 왜 있어야 되냐면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된다. 어디에? 출입구에. 4번 공사감리를 보겠습니다. 공사감리.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이런 것들을 따져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사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감리자, 공사 감리자의 어떤 인도, 공사 감리자의 감리가 감독이 필요한데 이걸 지정해서 공사 감리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 감리가 현장에서
감리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공사감리법 제25조로 정해진 것이죠. 또한 건축물에 공사감리가 있는데,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군요.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자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감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 감리자의 자격은 건축사, 그죠? 건축사도 되겠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또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이런 분들을 공사감리자의 자격이 된다. 건축사,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건설기술 관리기술인, 뭐 이런 사람들이 공사감리자의 자격이 되겠죠. 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는 건설기준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해당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조족조, 보강 콘크리트 볼록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 진도에 따라서 공사 감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철골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층마다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를 조립한 경우, 뭐 이렇게 되겠죠. 건축사보에 배치 현황 제출 등이 있습니다. 건축사보, 공사 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사보를 배치 현황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됩니다.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됩니다. 건축사협회는 이 배치 현황을 받고선 잘 관리해야 되고요. 건축사부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바로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관계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5번째,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이 있는데 최초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 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있고요. 2년 이내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최초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일부터 6개월, 2년 이내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5절 어떤 허용 오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허용 오차가 완벽하지가 못하죠. 사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아무리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공사를 한다 해도 그것처럼 완벽하게 100%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 오차를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 허용 오차를 보면 건축선의 후퇴 거리는 3% 이내,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3% 이내고요.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은 0.5% 이내에서 건축 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용적률은 1% 이내인데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를 보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2% 이내 1m 초과할 수가 없고, 평면 길이는 2% 이내 건축물 전체 길이 1m 초과할 수는 없고요.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 너비는 2m 이내, 반자 높이는 2m 이내, 벽체 두께 3m 이내, 바닥판 두께 3m 이내입니다. 현장 조사 검사 등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조사 검사 등을 하는데요. 허가권자는 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허가, 건축 신고가 있었으면요,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누구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가 있고요. 건축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닐 것,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해당 기관에서 허가권자가 이렇게 하고요. 또 업무 대행자, 업무 범위, 대행 절차 등에 관해서는 건축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확인 업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해 방지. 건축물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시공, 해체에 따른 유해, 위험의 방지에 관한 그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위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3번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리 합의한 공영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조, 이럴 때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협의한 경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은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하고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또 예외사항.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예외 조항으로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그게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겠다. 네 번째, 건축 통계를 보겠습니다. 건축 통계. 건축 신고 허가 현황, 건축 허가 현황, 건축 신고 현황,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사항, 착공 신고 현황, 사용 승인 현황. 뭐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건축 행정 전산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업무 전산 처리 등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죠. 요즘엔 거의 전산 처리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 뭐 이런 게 나오죠. 3번으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는 그 특별자치도 단위의 전산 자료가 시도지사에 관할하고 있고요. 구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어떤 관할의 도시지역의 전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전산 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 자료 이용 목적의 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전산 자료의 보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 크고요. 또 전산 자료 이용 목적의 다른 사용 방지를 위해서 인정하면은 전산 자료 이용하는 자를 지도 감독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건축지도원 및 건축물 대장.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지도원이 있는데 그 지도원의 자격은 뭐냐?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 갖춘 자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또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 거죠. 건축물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다 그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 촉탁인데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을 해야 돼요. 그 등기 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등기로 봅니다. 등기 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다. 그럼 어떤 게 변경이 됐을 때 하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그 멸실하고 나서 멸실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